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한국이 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2006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수출이자 첫 유럽 진출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식이 7일 이뤄집니다. 체코 정부는 현지 시간 30일 신규 원전 2기 계약 체결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5, 6호기를 건설하는 대형 사업으로 사업비만 우리 돈 약 26조 원에 달합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7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K tomu dodám jednu věc, která je důležitá. Korejská nabídka byla lepší prakticky ve všech hodnocených kritériích. 이후 미국 측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이어 경쟁사의 이의제기 등 딴죽으로 계약이 힘들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체코 반독점 당국이 프랑스 측 이의제기에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며 모든 법적 걸림돌이 해소됐습니다. 이번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6년 만의 쾌거이자 유럽으로의 첫 수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증명된 것이라며 국내 원전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이번 사업에는 대우건설 등 민간업체도 참여하는데 향후 체코의 추가 원전 건설 사업에서도 한국이 우선 협상권을 확보하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오늘 오후 3시에 선고됩니다.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과 국민 관심이 큰 만큼 대법원은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소인 기자, 이 시각 대법원 앞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이른 시간이어서인지 대법원 주변에 이재명 후보 지지자 등 많은 인파는 아직 모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9시쯤부터 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후보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은 약 180석 규모의 방청석 중 73석을 신청을 통해 일반인에게 배정했는데 대법원 공식 유튜브와 TV 등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의 선고 생중계 허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이어 역대 3번째입니다.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합니다. 사실관계와 쟁점, 소수 의견 등을 설명한 뒤 마지막에 주문을 읽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 기각이면 대선을 앞둔 이 후보는 큰 걸림돌을 제거하게 됩니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와도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반면 파기자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최종 경선에 오른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어젯밤 마지막 TV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고 공약을 놓고는 신경전도 벌였는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한 뒤 모레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을 놓고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벌인 마지막 TV 토론회.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경우 단일화를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아마 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다음에 바로 늦지 않게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누구와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협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김 후보는 검사 출신 한 후보가 경제정책을 잘할 수 있겠냐며 날을 세웠고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는 조선 제1검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명성이 높은 검사신데 한 후보는 김 후보의 공약 실행 가능성을 파고들었습니다.
넓히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재원 확보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과연 공약으로서. 빅텐트 조건으로 당명 변경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밀고 당기면서 저는 이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거 참 말씀 듣고 황당하게 생각했는데요. 남의 당의 당명을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는 이틀간의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확정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민주당은 대규모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만 7명, 선대위원장은 2자릿수가 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한국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본격적인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섭니다. 이어서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색 기호 1번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총괄 선대위원장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권 탈환 완수하자! 어제 출범한 민주당 선대위는 선대위원장만 22명에 달하는 메머드급 규모입니다. 각각 노무현, 이명박 정부 출신인 강금실, 윤여준 전 장관을 비롯해 비명계인 김경수 전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총괄 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 발을 담그지 않았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논란 끝에 공천에서 탈락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장을 맡습니다. 노동계에선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계파와 이념을 아우르는 통합선대위를 꾸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통합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국민 모두의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을 방문하고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 포천, 연천을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을 도는 이른바 경청 버스 투어도 시작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사퇴하고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마 선언문에는 약자와의 동행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낙연 새로운 미래 상임 고문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전에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한 대행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자신이 물러나더라도 안보 공백이 없도록 당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 대행이 사퇴할 경우 내일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통해 출마 당위성과 국정 운영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해온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 화두로 담는 방안도 고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대행은 2년 전 새벽 만원 버스 첫 차 시각을 앞당겨달라는 청소노동자들의 민원을 오 시장과 함께 해결해준 바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한테 이거를 꼭 좀 해주셔야 되겠다 했더니 1월 중순서부터 50분으로 가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한대행 측 관계자는 한대행이 약자에 대한 보호 없이는 자본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가 더는 작동할 수 없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한대행은 또 빅텐트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통화해 만남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대행의 출마 움직임과 관련해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의 맞수 시작합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후 3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이 선고를 앞두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9일 만에 내용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해서 처벌이 어렵게 될 것인데요.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대법원에 민주당은 무죄가 나와야 된다. 국민의힘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 이상의 판단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겁니다. 사실 이번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빨리 잡힌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이나 법조계나 크게 이견은 없으신 것 같아요. 다만 그 빨리 이루어진 배경이 뭐냐를 두고는 완전히 해석이 다른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파기환송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죠. 왜냐하면은 무죄 판결, 즉 상고 기각을 할 거면은 대법원이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혹은 대선에 더 임박해서 결론이 나와도 이게 현상 유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상 변경에 가까울 가능성을 추론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지금 생중계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생중계는 상고 기각 같은 경우는 판결문이 굉장히 간명하기 때문에 뭐 한 1, 2분 정도 낭독하면은 판결 이유에 대한 설명도 끝입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상고 기각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의문이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고 기각을 하게 되면은 워낙에 판결문이 짧아서 뭐 생중계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중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 어떻습니까? 뭐 일간 설득력이 있게 들리기도 하지만 예. 그런다고 대법원이 그런 걸로 시그널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그렇습니다. 선고 일정이 이렇게 빠르게 잡힐 수가 있다는 것은 사실 여러 명의 대법관의 의견이 나름대로 빨리 정리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비교적 논란이 적은 원래대로 이 평소에 어떤 법리를 따졌을 때 법리적인 하자가 없다는 쪽이 저는 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대법원에서 빨리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그동안 항소심에서 다투었던 그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그 법리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오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무죄가 확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고 파기 자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데 당초에 파기 자판의 가능성은 다소 낮다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5월 1일 오늘로 선고 기일이 잡힌 걸 두고 파기 자판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파기 자판의 가능성은 산술적으로는 존재하는데요. 일단 예. 파기 자판의 사례가 굉장히 희귀하고 그다음에 파기 자판을 했을 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스스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12명의 대법관이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과연 이재명 피고인의 양형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의견이 일치했겠는가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고 봤을 때 파기 자판의 가능성은 저는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다만 물어보셨으니까 이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답한다면 예.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2심, 그러니까 항소심은 특별히 양형 사정에 변동이 없으면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2015년부터 정립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대법원이 파기 자판한다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1심의 양형을 따라가는 형태의 파기 자판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이 파기 자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논리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5월 1일이 어느 날이냐면 그러니까 대선 후보 공식 등록하기 열흘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어떤 파기 자판,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이 돼서 벌금형 이상의 확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대선 후보 등록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걸 수습할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걸 좀 고려를 한 것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추측을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많이 했었죠. 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가지고도 이렇기 때문에 5대 3일 것이다. 저렇기 때문에 4대 4일 것이다. 예. 너무나도 추측이 난무했지만 그때 어땠습니까? 결국 8대 0으로 전원 합의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5월 1일이라는 날짜가 사실 뭐 공교롭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날짜이긴 하지만 저는 이 대법원에서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지 저는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대법원이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기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제대로 소명을 하면 될 일이고 지금까지 그런 이유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5월 1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 저희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바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그 헌법재판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 이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와 다르게 어떤 재판관이 무슨 판단을 내렸는지 익명이 보장되거든요. 네. 이번에 어떤 만장일치 가능성 있겠느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장일치는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이재명 후보의 무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을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대한민국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국민의힘 입장이라면 보수층을 지지하는 국민의 입장이라면 이번에 재판에 있어서도 이런 것은 좀 아리까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지점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애매한 지점을 결정을 내주는 것이 법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이 뭐 한두 명, 세 명도 아니고 13명이나 여러 명이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원 일치된 어떤 판결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확실하게 한쪽으로 무게추는 기울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훈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만장일치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한 게 지난 4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정확히 9일 만이죠.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빠르게 선고할 때 반대 의견을 가진 대법관이 있으면요. 나에게 반대 의견을 쓸 시간을 좀 충분히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면은 전합에서도 선고 날짜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선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죄든 파기환송이든 예. 어느 쪽이든 12명의 대법관 간에는 의견이 거의 일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이런 시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여러 명의 재판 연구관이 투입이 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해 놨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온 지는 이제 5주 정도 됐죠. 예. 그런데 전원합의체 회부되기 전에 미리 대법원 그 형사 재판 연구관들이 예. 검토에 착수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더더군다나 1심과 2심의 결론이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그 판결문들이 나름대로는 상세한 근거를 갖춰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년 정도 재판 업무만 한 대법관들로서는 1심 판결과 2심 판결을 비교해 보면은 어느 결론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쉽게 입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죄인지 파기환송인지 오후 3시에 판가름이 나겠습니다만은 예. 어느 쪽이든 만장일치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헌법 84조 그러니까 오늘 대법원이 만약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게 된다면은 이 대선 이전에 고법 절차가 마무리되긴 좀 어려울 거다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이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 문제가 헌법 84조 논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이 오늘 이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는 판단도 같이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저도 궁금해가지고 예. 많은 법률가들한테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대법원의 역할이 그런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금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결과를 내놓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신분이고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았고 아직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는다는 것이 저는 부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헌법 제84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절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어쨌든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그 절차에 맞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이번 이 대법원 상고심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외에 지금 5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대법원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판결에서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 신분이 아니고 예비 후보 신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판결문에 지금 예비 후보 단계에서 가정적으로 앞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고 당선이 됐을 때 재판 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 이걸 언급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판결문에 명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헌법 84조는 우리 헌법이 1948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같은 취지의 규정이 계속 있었습니다. 건국을 하면서 헌법을 만들 때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를 하고 나아가 당선될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존재하는 것을 헌법을 만드신 분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못했거든요. 예. 즉,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재판 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앞으로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일선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거나 혹은 정지했을 때 그 정지에 대해서 뭐 검찰이 항고하거나 하면은 대법원이 판단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대법원 선고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은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님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지난 과거나 이념과 사상, 진영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안의 갈등과 대립은 한가하고 사소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민주당 선대위에 윤여준 전 장관, 광금실 전 장관, 또 김경수 전 지사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들어가셨고 그로 인해 굉장히 큰 선대위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만 7명이고요. 공동 선대위원장만 15명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합해서 22명이나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22명 중에는 실권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수뇌부의 숫자가 많을수록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중에서는 정말 진정하게 실권을 가진 사람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저 선대위 수뇌부 중에 이재명 후보가 뭔가 잘못된 언행을 했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즉 보여주기용의 선대위라고 봐야 되고 사람을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어떤 좌우 통합이 되거나 뭐 우클릭이나 확장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 면면을 봐도 강금실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정부의 장관 출신이 민주당에서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고 과거에도 이재명 후보의 후원회를 맡은 이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복권이 됐다고 해도 그 천문학적인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입니다. 예. 이런 분이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민주당이 또다시 여론에 대해서 어떤 인위적인 시도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 윤여준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선전하고 포장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분은 과거에도 그 문재인 후보를 2012년에 도와서 실패했던 이력도 있고 대선에서는 별로 이렇게 기여도가 높지 않은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원장만 네. 22명, 이게 네. 한 분과의 위원 숫자가 아니라 네. 선대위원장 숫자다 보니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각각의 어떤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뭐 대선, 총선, 지방선거, 전당대회 정말 많은 제가 선거를 경험을 해봤는데요. 원래 선거라는 것이 이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다 끝나는 게 선거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국민의힘은 저렇게 뭐가 체계적이고 뭐 역할이 제대로 돼 있는데 우리 민주당은 좀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국민의힘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일이 선대위에서 자리 아끼는 겁니다. 이번 대선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51대 49의 싸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면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든 분들을 다 모시고 우리가 같이 선거 운동을 해야지 누구에게 자리가 이렇쿵 저렇쿵 아낀다가 저는 잘못된 선거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는 조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대위 자리 아낄 필요가 없다 이 말씀 어떤 그러니까 전략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말과 맥락이 다 있는 부분인데 좀 더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결국 이 선대위가 굉장히 좀 과시용 선대위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위세를 뭐 과시하려고 뭐 여기저기 싹 다 불러들인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차피 선거라는 것이 실무는 또 몇 명이서 하는 거고 또 얼굴 마담식으로 많은 분들이 주는 그 시그널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여준을 좋아해서 이재명을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은경을 좋아해서 이재명을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명을 모신 건 참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대선마다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불법 비상 계엄을 종식하고 극복하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걸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당의 선대위가 더 커져서 저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탈당한 홍준표 후보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메머드급으로 꾸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 후보인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마지막 토론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는 반 이재명 빅텐트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한 대행과의 단일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 O를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아마 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 다음에 바로 늦지 않게 합당한 방법으로 반 이재명 경선에 빅텐트를 치겠습니다. 기본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분들한테 주도권을 다 넘겨주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용인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양보를 한다고 그럴 때는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지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이 각을 세우는 모습을 조금 모아는 봤지만 어제 토론이 전체적으로 그래도 지난 토론과 비교했을 때는 화기애애한 모습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이시다, 완전히 생각이 같다 이런 말씀도 서로 많이 하시고 또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의 플러스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이셨고 또 반 이재명 빅텐트, 반 이재명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같이 입장을 내셨습니다. 다만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셨는데 그중 하나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간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아주 본질적인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 일정을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5월 3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5월 10일부터 대선 후보 등록입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경우에도 5월 3일에 후보가 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김문수 후보도 양보할 생각이 없고 또 늦지 않게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막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는 선출이 됐을 때 일주일만 지나가면 그냥 후보 등록입니다. 무소속 후보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놓인다는 걸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요. 반면에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은 한덕수 대행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힘을 합치지 않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도 진지하게 본인의 당선을 목표로 출마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구도를 1대1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두 후보 간의 단일화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온도차는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냐고 하면 국민의힘은 당원들의 자존심을 어디까지 존중해 줘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는 것이죠. 어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지금 그 구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국민의힘의 당명 변경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당원들을 들끓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지금 두 후보 간의 미묘한 온도차를 형성하게 된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이 나와서 또 이제 민주당께서 국민의힘 당명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죠. 아니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지금까지 가져온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우리보다 세력이 더 적은 사람들이 단일화를 어떤 빌미로 당명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신뢰되는 말이 아닌가. 이것은 단일화하지 말자, 연대하지 말자.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동그라미를 드셨고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세로 안 보이시게 중간 표시를 드셨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삼자적인 입장에서
한동훈 후보의 주장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론에는 안 맞고 정의론적인 입장에서는 맞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국민들이, 당원들이 그걸 원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가 명분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패배하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누가 최종 후보가 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덕수 권한대행 오늘 사퇴를 하고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나리오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단일화에 있어서 근본적인 스탠스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앞서 시점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김문수 후보가 되더라도 바로 단일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게 되는 보수 진영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다면. 예. 반면에 한동훈 후보가 선출되는 경우에도 한덕수 대행과 힘을 합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구도를 정리하는 작업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그 후보가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단일화에는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을 완주하는 게 본인에게 더 이로울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다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이거에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현실적인 환경이 받쳐주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도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2022년 대선 때 본인은 단일화를 하면서 70억 원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3석짜리 작은 정당에서 본인의 사재가 70억 원이 투입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개혁신당도 지금 의석수가 3석인데 이준석 의원의 재력은 안철수 의원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선을 완주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도 많이 물음표를 갖고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함지산 산불이 잔불 진화 중 되살아나면서 산림당국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시작된 산불은 23시간에 걸친 진화 작업 끝에 29일 오후 1시 주불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진화 완료 선언 6시간여 만에 다시 불이 붙어 확산됐고 대구시와 북구청은 인근 지역 주민에게 긴급 대피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네,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의 청탁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무속인이 금품 등을 전달하고 청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수사팀은 목걸이나 가방 등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김 여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앞이 검찰 수사관들과 경호처 직원들로 북적입니다. IT 전문가로 보이는 남성이 커다란 가방을 메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도와주러 오시는 기술 지원 일하는 거라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은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서초동의 윤 전 대통령 사저와 같은 건물에 있는 코바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모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백, 인삼 등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고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초동 사저는 경호구역이지만 한남동 관저와 같은 군사보호지역은 아니어서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6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목걸이는 찾지 못했고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여사 수행비서 2명 자택에서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지켜본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망신 주기 목적의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와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한 거는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사저는 전직 대통령이 사는 데고요. 예. 관저는 현직 대통령이 사는 데죠. 예. 관저는 대통령이 사는 데이지만 군사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예외도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조금 전에 앵커가 2013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도 압수수색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저는 그 생각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언제 퇴임했습니까? 1988년에 퇴임했어요. 2013년에 압수수색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 퇴임한 지 25년 뒤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언제 파면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는 한 달도 채 안 됐고 정확히는 26일 만에 압수수색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현직일 때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압수수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떠한 생생한 기록들이 혹시 나올 것인가, 증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네, 결국은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는 그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이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명품 목걸이나 금품 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는 지금 건진법사 전모 씨가 예.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넬 목적으로 통일교 윤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걸 이제 중간에 잃어버려서 전달이 안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달됐을 거로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 건진법사 전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이고요. 실제 전달 여부가 중요한데 예.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어떤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청탁금지법의 경우에 공무원의 배우자는 이 신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아니면 즉시 반환하지 않았을 때 그 공무원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김건희 여사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긴 한데 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그치지 않고 캄보디아 사업 관련해서 통일교 측이 접근해서 이 로비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수사가 확대된다고 하면 이것이 전달됐다고 하면 뇌물죄나 뭐 추가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그 청탁금지법의 영부인,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닌 영부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또 결국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결국 어떤 망신 주기용 수사가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는요.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알려져 있고 예. 일단 피의자는 누구인가 건진법사라고 일컬어지는 전성배 씨만 피의자로 되어 있고 김건희 여사는 참고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예. 압수수색의 대상은 무엇인가? 네. 김건희 여사 핸드폰 PC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그다음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정청탁금지법으로만 되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과연 처벌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뭐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대가 관계가 인정이 되면요. 이거는 단순히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뇌물죄로까지 번질 수가 있거든요. 뇌물죄가 된다라고 하면 그 김건희 여사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요 개인적으로 왜 윤석열 대통령은 법에 나와 있는 그 특별감찰관 제도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이 참 지금에 와서 보면은 만시지탄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압수수색 영장에는요 김건희 여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 청탁금지법만 적용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디올백 사건 때 불기소한 것도 결국에 이 공무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 수사가 확대됐을 때 캄보디아 개발 사업에 ODA 이 차관 부분까지 연계돼 있다면 대가성 거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면 뇌물죄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검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분위기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따라 가지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가 가능하지가 않은데 그런데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에 따른 아무런 헌법이나 일반 그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한 없는 그러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쩔 수 없이 검찰도 원칙대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이번에는 명태균 씨 수사 관련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명 씨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된 내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벌써 그 전에 다 진술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고 다시 또 맞춰보지 않겠습니까?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걸 그대로 얘기했고요. 기억에 오류는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한 4, 5년 지났으니까 오류가 있다면 노력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또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연 이틀 동안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서는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좀 주로 짚어봤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오세훈 시장과 관련돼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된 수사에 대한 보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관련된 물증들은 확보돼 있고 명태균 씨의 1차 진술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측이 부인을 하고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은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된 혐의 사실이고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수사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이 둘째 날 조사에서는 이 김상민 부장검사의 공천에 관여된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 명태균 씨도 나오면서 이제 그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천 개입 수사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질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후에 추가 수사도 아마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검찰, 경찰 다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명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소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언론을 보면은 검찰에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사의 원칙은 결국은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수사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검찰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다고 했을 때 과연 김건희 여사가 그 소환에 응할지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 체포영장 같은 것들이 또 청구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께도 여쭤볼게요.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 조사 가능성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하고 싶고 또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의 속도를 내면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조기 대선을. 여기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소환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압수수색의 청탁금지법 이 부분이 뭐 뇌물죄까지 갈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거 외에도 7개 혐의 사실을 가지고 공수처, 검찰, 경찰이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수사들이 뭐 각자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확인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곧 이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과정이 저는 당연히 뭐 대선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는 파면된 대통령에서 본인의 어떤 사법적 처벌 절차를 밟고는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후보 또 한덕수 대행까지 포함하더라도 전 정권에서 주요하게 관련된 역할을 했거나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가 무마되는 데 있어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후보의 어떤 책임론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하게 작동하는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선거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검찰 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대 조성돼 14개 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하지만 주민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할까 걱정이 큽니다. 집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올라가지고 아마도 초과이익 환수제가 여기 적용되지 않을까 주민들은 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만큼 수익이 덜 나기 때문에 억대 부담금을 앞두고 있는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2억 7,500 통보를 받았어요. 한 가구당. 이런 그 폭탄을 안고 있다 보니까 재건축이 더디게 되거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달라는 국회 청원에 5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국회는 5만 명이 넘는 청원에 대해선 상임위 논의를 거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제초한 폐지 법안은 이미 지난해 6월 발의된 상태.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폐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업계에선 이대로 가면 최악의 공급 부족이 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1주택자인 실수요자에게까지 과세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지체되는 문제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은 하나같이 제초한 폐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건축 문턱을 낮추고 부담금을 완화하겠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땐 제초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미국 PGA 투어와 사우디 LIV 골프의 신경전이 국내에서도 펼쳐졌습니다. 한국인 중 최초로 LIV 골프에서 뛰는 장유빈 선수를 두고 PGA 소속 임성재 선수와 LIV의 케빈 나 선수가 각기 다른 말을 한 건데 어떤 말이 오갔는지 무슨 배경이 있는지 윤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KPGA 투어를 휩쓸고 리브 골프에 새 둥지를 튼 장유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함께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임성재는 장유빈이 PGA가 아닌 리브를 택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임성재는 지난주 나라면 리브 골프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리브 골프는 돈 말고는 없다. PGA 투어에는 명예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로 2022년 출범한 리브 골프는 브라이슨 디셈보, 필 미켈슨 등 쟁쟁한 스타들을 영입하며 PGA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PGA에서 5승을 거두고 리브로 옮긴 재미교포 케빈 나는 임성재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생각은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고요. 어느 투어에서 치든 실력이 제일 중요하고 저는 리브가 점점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리브 골프가 음악을 틀어놓고 파티처럼 진행되지만 이는 팬들을 위한 것이라며 골프의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은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팀전으로 진행되는 리브 골프에서 케빈 나와 같은 팀에 소속된 장유빈은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 골프는 인천에서 첫 한국 대회를 진행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동물 인형들인데요. 이 인형들이 콩고를 출발해 북극권으로 향하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실제 크기에 가까운 기린, 얼룩말, 고릴라 등의 동물 인형들이 콩고의 킨샤사를 출발해 나이지리아를 지나 세네갈의 다카르에 이르렀습니다. 더 허즈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여정은 앞으로 4개월 동안 20개 도시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콩고부터 노르웨이까지 약 2만 킬로미터의 여정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입니다. 네, 실제 동물들의 대이동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동물 인형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하는 동물들을 상징하는데요. 각 도시를 이동하면서 현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공연하고 인형 제작과 수리 활동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후변화가 환경과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시각적으로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서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오후 한때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 북서부와 제주 산간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과 대구에는 5에서 1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중부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서울 18도, 청주와 울산 22도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지만 5mm로 양은 적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